12월 31일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입니다. 오래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의 유튜브에 청와대가 KTN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라는 폭로를 했습니다. 일단 신재민 전 사무관은 사표를 쓰고 나온 상태죠? 네, 전 사무관입니다. 예,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유튜브에다가 폭로성 내용을 올렸는데 KTNG 사장 교체를 청와대가 지시했다. 사실이라면 큰일 날 일인데. 네, 그렇죠. 민간 기업이니까요. 예. 핵심 내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올해 초에 이 서울에 있는 이 기획재정부 차관의 집무실에서 뭐 우연히 문건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문건을 보니까 이 KTNG 사장 선임 관련 동향 그리고 대응 방안 이런 게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와대가 KTNG 사장을 바꾸라 이렇게 기획재정부에 지시를 내렸고 그 뒤에 이 문건이 기재부 차관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KTNG의 2대 주주가 기업은행이더라고요. 예. 이 기업은행이 이제 기재부에 소관하에 있으니까 이 KTNG 주주총회에서 이 기업은행을 움직여서 이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은 지난 5월에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MBC 단독 보도로 나왔었는데 그때 이 당시 기획재정부의 해명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향 파악을 위해서 실무자가 혼자 보려고 작성한 문건이지 그러니까 이 문건이 상부에 보고되진 않았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하지만 이 신재민 씨의 폭로는 그런 기획재정부 해명과는 전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지시로 차관에게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이 KTNG 말고 이 서울신문과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KTNG가 잘 안 됐으니까 이 서울신문은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는데 그러니까 청와대가 언론사 사장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이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잠깐만요. 그러면 네. KTNG 사장 교체를 지시했는데 어쨌든 KTNG 사장은 연임됐잖아요.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청와대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이 기업은행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은행을 동원해서 이른바 이제 이 사장이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했고 실제로 이 은행에서 이 당시 이제 KTNG 사장이 뭐 배임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사람을 다시 사장으로 연임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때 이제 이 KTNG의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까지 같이 이제 휩쓸려서 합세를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분위기가 풀려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국민연금이 이른바 이제 중립표결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립표결이라는 거는 우린 찬성이 많으면 찬성, 반대가 많으면 반대 이건데 결국 반대 쪽에서 더 쏠려서 이제 찬성 쪽에서 더 쏠려서 이 연임에 찬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의 말이 맞다면은 네. 청와대가 지금 출범한 지 1년 반밖에 한참 힘이 있을 텐데. 그렇죠. 충분히 교체 지시했으면 교체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신문 사장도 비슷한데 뭐냐면은 이 서울신문 사장의 임기가 올해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올해 임기가 끝나는 사장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내려가는데 그런 사장을 다시 끌어내리겠다는 거고 아니면은 새로운 사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새로운 사장을 끌어내리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새로운 사장도 이른바 이제 서울신문 사장으로 선임이 될 때 이때 서울신문 노조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었냐면 이거는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나온 사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말이 뭐 그 말도 뭐 사실이다 뭐 이게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청와대 쪽과 교감을 했던 사람이 사장으로 올라왔는데 그 사람을 청와대가 다시 끌어내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여서 이것도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래요. 제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재민 전 사무관은 본인이 지금 봤던 문건을 네. 배경으로 해서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봤던 문건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를 본인이 MBC가 전에 보도를 했을 때 그거를 제시를 했대요. 본인이 제시를 했다는데 근데 정작 유튜브에서는 그 문건이 등장을 하진 않았고 예.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없고 일단 본인이 그런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했으니까 본인의 진술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합니까?
뭐 청와대에서는 뭐 그건 기획재정부가 해명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기획재정부 해명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기획재정부가 해명이 기획재정부 나왔는데 차관이 해명했죠? 네, 차관이 해명을 했습니다. 뭐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뭐 일전에 이제 5월달에 했던 해명, 그러니까 KTNG 사장과 관련해서요. 뭐 이거는 그냥 뭐 실무자가 보려고 했던 문건이지, 이건 뭐 위에 보고된 바가 없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논란이 어제부터 났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그 이른바 이제 국채. 네, 국채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재민 씨가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기재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추가 폭로죠? 네, 추가 폭로를 했는데 국채 발행이 안 됐습니다. 아, 예. 네, 이것도 안 됐어요. 네, 결국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기획재정부의 해명이 뭐였냐면 이 적자 국채 발행 외압에 대해서는 이 대내외 여건이 좀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 기재부 내외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그 논의 결과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재부 내부의 결정이지 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이 공무원 생활을 양심을 갖고 하지 못할 정도로 국가 권력이 타락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 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졌다라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폭로가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재민 씨가 유튜브에서 폭로할 때 뒤쪽에 본인이 계약한 학원 배너를 걸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사표 쓰고 나오고 나서 아마 학원 강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학원 강사. 그래서 네. 뒤쪽에 근데 왜 하필 이런 폭로를 할 때 그 네. 학원 배너 광고를 걸었느냐.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목적이 됐었죠.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었죠. 네,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 본인은 뭐 학원에 미안해서 좀 이렇게 뭐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좀 학원 그 선전도 같이 했다라는 건데 정작 선전이 된 학원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후원 계좌까지 오픈했다. 네. 그런 이것도 일이 좀 있었죠.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폭로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안에 있어서 정말로 공익적 목적으로 폭력을 하려고 했다면은 네. 그냥 하면 되지. 이걸 후원 계좌 열고 공무원하고 광고를 하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전에 뭐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 뭐 이런 것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던데 이 장진수 주무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후원 계좌를 열진 않았고 이 시민단체하고 연관해서 자신이 본 거 그리고 관련된 증거 자료 등을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증거는 없고 예. 지금 본인의 진술만 있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폭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쨌든 뭐 내가 봤다. 네. 이렇게 했다더라. 아까 얘기한 문서라든가 객관적 증거는 지금 없어 보이잖아요. 네, 본인의 그렇죠. 주장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정상훈 기자도 언론인 출신이니까 네. 우리 언론들이 유튜브에서 일방적 주장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탑 일면에 보도하고 이런 행태가 옳은 행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런 거 관련된 게 지금 두 번의 사건이 앞서 있었는데 이 첫 번째가 드루킹 관련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 조선일보가 드루킹의 편지를 그냥 일면에 갖다가 실어버렸는데 이 드루킹의 당시 주장을 지금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뭐 전혀 뭐 이른바 이제 정정 보도를 내거나 아니면 뭐 추가 보도를 내거나 뭐 그러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김태우 전 수석관과 관련해서 뭐 그 사람이 이제 주장을 다시 또 언론이 그대로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받았었죠.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뭐 여러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수집했다는 그 민간인 사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집을 해왔다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역시나 그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썼던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해명이나 뭐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기획재정부나 청와대는 신재민 씨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사실 아니라고 그러면 얘기하고 법적 있습니다. 조치도 강구해 볼 만한데요. 네, 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관련된 내용을 해명을 하면서 뭐 법적 조치를 여러 갈래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뭐 거기에 맞는 대응에 따라서 뭐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같이 밝혔습니다. 예. 뭐 최소한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네네. 거기서 유포로 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진실인지 아닌지 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공무상 비밀 누설 뭐 이런 것도 뭐 거론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기획재정부 해명에 따르면은 이 공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실무자가 그냥 보려고 만들었다는 문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 허위 사실이나 이제 명예훼손 그 부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대표가? 네, 지난 28일에 전국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한 발언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처럼 비춰도 이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 사람들까진 포용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정신장애인이란 말을 꺼내기 전에 신체 장애인보다 한심한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얘기를 하다가 본인도 좀 부적절하다고 느꼈는지 이 부분은 제가 말을 잘못했다라면서 좀 발언을 취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뒤에 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거는 장애인분들 앞에서 또 한 발언이죠. 네, 이게 전국 장애인위원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한 발언입니다. 더더욱 부적절한 것 같네요. 네, 좀 굉장히 부적절한데 이 장애인 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신장애를 앓는 이들을 좀 비하한 발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게 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비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네. 취급하는 취급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이해찬 대표가 해명을 했거든요. 해명을 하면서 이제 바로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뭐 이렇게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 그게 뭐 죄송하지만 뭐 좀 일부 장애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좀 폄하의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뭐 발언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장애인 단체 쪽에서는 이거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비하한 거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베트남 여성 발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 달 초였는데, 네. 네. 한 달에 지금 2번 지금 구설수에 올랐네요. 네, 설화로 지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예. 그 이해찬 대표가 정무적 판단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인데 정무적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번 연속 발언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예. 정도로. 네. 역시 정치인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게 직업이니까 네.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겠죠.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친서 내용이 전부 오픈된 건 아니죠? 네, 이게 외교 문제 때문에 그 정상들끼리의 친서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그냥 맨 앞에 인사말 거기만 딱 놓고 밑에는 이제 가려서 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저희로서는 이제 건너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로서는 건너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 김의겸 대변인이 친서 내용을 설명한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2018년을 마감하는 인사 그리고 뭐 내년에도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라는 다짐 그리고 연내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뭐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만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용의가 있다. 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이 북한이 워싱턴에 이 친서 수준의 메시지를 한 28일쯤에 발신을 했다 이미.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외교 소식통 인용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은 좀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 뭐 백악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뭐 관련된 확인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뭐 북미 간에도 대화 채널이 있고 뭐 그 채널을 통해 뭐 활발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뭐 가능성을 아예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친서가 어떻게 왔을까요? 누가 들고 왔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고 왔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그 부분은 청와대가 이야기를 안 했죠? 네,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이른바 뭐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북한의 이제 김영철 예. 뭐 노동당 부위원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고받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특사가 비밀리에 온 거 아닌가 좀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떻게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택배로 보냈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 친서에는 호들갑, 안보는 무장해제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과연 호들갑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네. 왜냐면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런 교류도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친서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뭐 이렇게 굉장히 네. 높은 표현을 썼기 때문에 평화에 그 진일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이걸 호들갑이라고 그러고 안보는 무장 해제라고 하는 게 그 건강한 야당의 비판이냐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부시 대통령 별장에서 이 남의 집에 가서 카트를 자기가 몰고 예. 네, 그걸 굉장히 크게 홍보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게 호들갑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뭐 안보나 평화나 여기엔 여자가 없으니까요. 네. 너무 좀 과도한 지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들고. 자, 오늘이 2018년 마지막 회입니다. 어느덧
1년이 금방 후딱 갔어요. 아, 네, 그러게요. 1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정상근 기자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빴죠? 네. 아이도 생기고. 올해 굉장히 바빴고, 뭐, 출산도 하고, 네.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아, 그렇죠. 뭐, 배는 출산만큼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한 건 아니니까. 뜻깊은 한 해인 것 같아요. 네. 정 기자한테는. 네, 그렇죠. 뭐. 방송도 많이 생기고. 네, 회사도 그만두고.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예. 그 정 기자가 봤을 때 2018년도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 사고 혹은 뭐 정치적 일, 뭐 본인은 어떤 게 떠올라요? 아, 이게 뭐 가장 가까워서 그런진 몰라도, 그러니까 뭐 남북 관계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떠오르지만 제일 좀 마음에 계속 걸렸던 게 김용균 씨 사망 관련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구의역 김군 사고 때도 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예. 네, 뭐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뭐 관련 법이 좀 부족하나마 개정이 돼서, 네. 뭐 그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운영위원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 YTN TV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 지금 국회운영위원회 열어서 조국, 임종석 출석한 것도 네. 바로 김영균 씨 법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김영균 노동자가 이 자리로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에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이 지금 2,000명에 이르고, 그러니까 뭐 하루꼴로 하면은 지금 몇 명의 노동자가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과 관련된 법안을 뭐 어떤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과연 좀 적절한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좀 보면서요. 예. 뭐 통과는 김용민이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 법이 통과는 됐는데. 네. 또 누더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죠. 뭐 처리 방안이 정부안이 좀 더 세게 이제 처벌 규정이 좀 더 세게 나왔었는데 그게 예. 좀 후퇴한 부분도 있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019년 정치권 예상 좀 해보죠. 2020년 총선이 봄에 있죠. 네.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은 아마 총선 체제로 각 네. 당이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반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좀 올라가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도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대선에서 받았던 표만큼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뭐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거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이제 무당층이 많아지는 게 좀 더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의 내용이 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이게 좀 갈등이 봉합이 되고 뭐 하나의 팀으로 돼야 좀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뭐 당의 목적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의 목적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 텐데 뭐 지금 같아서는 그게 가능할런지 뭐 2020년 총선이 되면은 또 공천 문제 가지고 또 분명히 또 잡음이 생길 거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 갈등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봉합이 되는 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올해를 좀 지나면서 약간 좀 이른바 이제 갈등의 중심에 섰던 분들의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신뢰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정 기자하고는 내년에 뵙는 걸로 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TMI 정상근 기자였습니다.